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료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급망에 숨어 있는 그 복잡한 ESG 리스크, 이게 주제인데요. 네. 물류 운송, 탄소 배출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레익스의 분석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각 영역별 위험과 실제 사례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공급망 ESG 리스크라는 게요. 뭐랄까 진짜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이요? 네.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에 그냥 영향을 확 미치거든요. 특히 그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에서 80% 정도가 바로 이 공급망, 그러니까 스코프 3에서 발생한다는 거.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와, 70, 80%요. 아, 그건 정말 높은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 운영 자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환경 E 리스크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요. 원재료 조달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 그 전 과정에서 탄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하고 협력사들한테 재생에너지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기후 규제 대응도 되고요. 그렇군요. 탄소 배출 말고 다른 환경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폐기물 문제, 특히 플라스틱, 이거 심각합니다. 유니레버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게 다 소비자나 규제 당국 압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하. 또 물 사용 문제, 수질 오염 리스크. 이것도 중요해요. 그 방글라데시 섬유 공장 사례를 보면 H&M이나 자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는 협력사들한테 폐수 처리 시설 제대로 갖춰라 이렇게 요구하고 관리까지 합니다. 아, 그러니까 브랜드 평판이 이제는 공급망 적끝단까지 연결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생물 다양성 파괴 문제도 있던데요. 네슬레나 P&G 같은 회사들이 팜오일 때문에 삼림벌지 없는 No Deforestation 정책을 도입했다고요? 그렇죠. 원재료 하나를 조달하는 과정이 사실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이런 환경 문제가 결국은 또 사람 문제, 그러니까 사회의 S리스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인권, 안전, 이게 핵심이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 방글라데시 라나프라자 공장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아, 네. 정말 끔찍했죠. 그 사고가 전 세계 패션 업계에 엄청난 경각심을 줬어요. 공급망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 이후로 진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공급업체 노동 환경 실사를 훨씬 더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동노동 문제, 이것도 여전히 심각해요.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통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정도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대요. 1억 5천만 명이요? 와.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장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뭐 허쉬나 네슬레 같은 기업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사회적 리스크는 없나요? 지역사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대두 농장 확장하면서 원주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요. 카길이나 ADM 같은 대형 곡물 기업들이 인권이나 환경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노동권, 아동노동, 지역사회 갈등, 뭐 성별 불평등 문제까지 사회적 리스크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기업이 과연 공급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G, 즉 투명성이나 윤리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급업체 부패. 이거 공정경쟁의 해치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독일 시멘스 아시죠? 거기 대규모 뇌물 스캔들. 그게 대표적 사례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 부패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거래 관행, 회계 부정 이런 것들도 공급망 전체의 신뢰도, 안정성을 그냥 뚝 떨어뜨립니다. 요즘엔 또 다른 위험도 있다면서요? 네, 특히 지금처럼 디지털 전환이 막 빨라지는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이 새로운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 더 올랐어요. 사이버 보안이요? 네, 2020년에 솔라윈즈 해킹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뉴스에서 크게 나왔었죠. 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미국 정부기관까지 해킹당했던 사건인데 이게 공급망을 통한 보안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정말 ESG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ESG 리스크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E가 물이 부족해지면 지역 갈등 S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부패한 관리 시스템 GR에서는 노동 착취 S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걸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좀 실용적인 접근법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산업별로 핵심 리스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은 탄소 배출이나 화학물질 관리, 노동 안전 이런 게 중요하고요. 유통업은 운송 중 탄소 배출, 포장 폐기물, 또 노동 조건. IT 업계는 분쟁 광물이나 전자 폐기물, 데이터 보안 같은 게 핵심이죠. 아, 산업별로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는 그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라는 걸 써볼 수 있어요.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요? 네. 발생 가능성이랑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꽤 효과적입니다. 점수 높은 고위험 리스크부터 집중 관리하는 거죠.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공급업체를 중요도나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이렇게 티어로 나눠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ESG 영향평가, 그러니까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사업 활동이 ESG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거. 이런 개념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혹시 이런 방식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공급망 ESG 리스크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서 뭐 하나만 딱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전체를 보는 체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착한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거나 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변수들이 공급망 ESG 지형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미래의 변수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고민이 결국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리스크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고 평가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신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